회사 앞에 외제차가 급정거하더니 며칠 전 쓰러진 노인에게 30만 원을 건넸던 여직원 앞에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무실은 발칵 뒤집어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그는 그녀를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입니다. 올해 33이고 속초 항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 동해로지스 사무실에는 제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밖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하게 적막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벌써 퇴근한 지 1시간도 넘었는데 저만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 처리한 물류 건수를 정리하고 있었죠. 세전 21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입니다. 계약직 회계팀 겸 고객 상담 직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원룸 월세 55만 원에 어머니 병원비 80만 원, 그리고 동생 대학 등록금 보태드리는 돈까지 합치면 늘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도 30만 원 정도 남겠네. 통장 계산을 하며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이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숫자에 강한 편이라서 물류 업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화물 동선이나 배송 스케줄을 정리할 때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와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해 주시거든요. 특히 급한 배송이나 특수 화물 처리할 때는 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수진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 김태환 팀장님이 퇴근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칭찬하시는 것 같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일을 잘 처리하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승진이나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직 계약직이니까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시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큰 고객사에서 배송 오류로 항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서 전체 동선을 다시 짜고 대안을 마련했어요. 덕분에 계약 해지 위기까지 갔던 상황을 해결했죠. 그런데 성과 보고할 때는 팀장님 이름으로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팀장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강릉 쪽 물류센터에서 배송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다음엔 나한테 먼저 보고하고 처리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오늘 처리한 업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고 확인 37건, 출고 처리 42건, 고객 문의 응답 15건. 나름대로 바쁘게 보낸 하루였어요. 그런데 같은 업무량을 처리하는 정직원들과 월급 차이가 80만 원이나 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병원 다녀왔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세요. 최근에는 합병증까지 생겨서 검사 비용도 늘어났거든요. 약값까지 포함하면 월 80만 원 정도 드는데 다행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속초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동생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공학도라서 실습비며 교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 다행이었죠. 가끔 용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면 제 30만 원에서 조금씩 보내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누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라고 고마워하는 민수를 보면 힘들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속초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밤새 화물을 옮기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저 화물들처럼 매일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언제쯤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기업 물류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 30만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30만 원이 제게는 유일한 비상금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더 나온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비상금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년에 받은 우수사원 인증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서 받은 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는데 지금 보니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상은 받았지만 월급이나 대우가 달라진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업무량만 더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오후 9시.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요즘 자주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체크했어요. 월요일에는 새로운 고객사 미팅이 있고 화요일에는 월간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물류센터 실사도 나가야 하고요. 계속 바쁠 것 같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계약직이라도 해고당하지 않는 게 어디예요. 동네 친구들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미경이는 결혼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업무도 제 적성에 맞았으니까요. 물류라는 분야 자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서 이것저것 지원하다 보니 동해로지스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처음에는 임시로 일하다가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2년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잡한 배송 루트를 최적화하거나 여러 업체의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고객들도 제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해 했어요. 가방을 메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팀장님 같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잠깐 멈춰 서게 되었어요.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약직들 정리하는 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린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약직들 정리하는 거. 김태환 팀장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입안이 바짝 말라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성과를 내고 우수사원상을 받아도 계약직은 계약직일 뿐이었나 봅니다. 속초 항구 쪽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평소보다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고요.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라도 보면서 걸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구 쪽 좁은 골목에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계신 걸 보니 택배 배송 일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옆에는 배송용 카트가 넘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송장들이 다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몇 개는 아예 찢어져서 주소도 읽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하시고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분명히 어디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도 맺혀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30만 원이었어요. 오늘 다짐했던 그 돈 말이에요. 혹시 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병원비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오늘 팀장님 전화 내용을 들은 후라서 더욱 그랬어요. 마침 뒤에서 퇴근하던 사람들 둘이 지나가면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저런 것도 연기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 많대. 맞아. 괜히 개입했다가 돈만 뜯긴다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 더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인 걸까요? 요즘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연기 같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아파 보이셨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배송 송장들이었어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구겨진 인수증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배송 일을 하시던 분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물류 일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배송 못한 택배들은 다 배상해야 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당일 수입도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아마 이 할아버지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일 텐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연신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겁니다. 병원은 너무 비싸요.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30만 원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매달 210만 원이라는 월급이 나오지만 이분은 하루하루 번 돈으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응급실에서 간단히라도 봐야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다행히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상황을 보시고는 빨리 병원으로 가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어요. 그걸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몇만 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나이도 70대 후반이라고 하시니까 간호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아침부터 좀 이상하더니 오후부터 심해졌어요. 간호사는 바로 의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재고 산소 포화도도 확인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진찰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심전도 검사부터 해봐야겠고요. 혈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러더니 제게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 검사랑 수액만 해도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딱 30만 원. 제가 이번 달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그 돈이었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뒤에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30만 원이라니, 그럴 돈이 어디 있나? 그냥 집에 가서 푹 쉬면 될 텐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나이에 가슴 통증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갑 안에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이번 달 남은 돈 30만 원 딱 그만큼. 여기서 이 돈을 쓰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돌아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검사도 못 받고 집에 가실 테고 혹시 정말 큰 병이 있다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들은 무서운 소식도 생각나고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되고 동생 용돈도 챙겨야 하는데 그런데 눈앞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카드 잔액과 통장 잔고를 번갈아 떠올리다가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카드를 꺼내서 의사 선생님께 내밀었어요. 결제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치료를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이번 달 제 전 재산이 이 순간 사라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다음 달까지 버틸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드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어요. 정말 없어진 거구나. 그동안 아껴가며 모은 마지막 비상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아가씨,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마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계약직 정리 소식도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써버려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돈은 아까웠지만 후회는 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액을 맞고 충분히 쉬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도 안도의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이도 자기 살기 바빠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라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혼자이신 것 같았어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할아버지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 푹 쉬시라고 하시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께서 문자를 여러 번 보내셨더라고요. 수진아, 늦네. 걱정된다. 저녁 차려놨으니 들어와서 먹어라. 평범한 일상의 문자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 오늘 일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를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 푼도 남지 않은 통장을 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업무라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시간인데 벌써 몇 명이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아, 어제 늦게 들어갔다며? 옆자리 미영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좀 늦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었어? 미영 언니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제가 아픈지 묻는 걸까요?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진 모르는 노인 병원비 대신 내줬다더라. 진짜? 30만 원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요즘 세상에. 제 귀가 번쩍했어요. 어떻게 어제 일이 회사까지 알려진 걸까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팀 정미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어제 우연히 내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어. 같이 있던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누군가 익숙한 뒷모습을 본 것 같았는데 정미 씨였나 봅니다. 아마 정미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아,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와, 아직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네. 정미 씨의 말에는 감탄과 동정, 그리고 묘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순진한 바보 같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다고 칭찬하면서도 표정에는 어떻게 저렇게 순진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아는 정말 마음이 착해.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남 걱정하면서 살면 어떡해. 칭찬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한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분명 제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닌데 마치 제가 바보짓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시쯤 김태환 팀장님이 출근하셨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팀장님 자리로 불려가니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어제 고생 많았죠? 팀장님이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역시 팀장님도 어제 일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호구 잡히면 안 돼요. 호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팀장님이 대놓고 저를 호구라고 부르시다니. 자기 인생 먼저 챙겨야지.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특히 수진 씨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팀장님의 말씀에는 조언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물론 팀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제 제가 한 일을 이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업무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한 것 같아. 나라면 절대 못해. 내 돈도 부족한데. 저런 식으로 살면 평생 당하고 살지.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통장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 3만 원. 정말 바닥이었어요. 이번 달 월급날까지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지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면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여기 왔지? 누구 찾으러 온 건가? 호기심이 생겨서 입구 쪽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회사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계시고 제 모습을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제야 어제 제가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보게 된 거였죠.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가씨가 명함을 떨어뜨린 걸 주워왔어요. 어제 택시에서 말이야.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어제 택시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명함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주우신 모양이었어요. 돈은 아직 못 갚겠고 이것밖에 없소. 할아버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제게 내미셨어요. 고마운 마음이니 받아주시오. 봉지를 열어보니 편의점 카스테라 하나와 작은 배 모양 종이 접기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직접 접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봐, 진짜 제대로 호구 잡혔다니까. 30만 원에 카스테라 하나라니. 저 할아버지도 참. 직원들의 비웃음이 귀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세상을 보지요. 그 말에 잠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도 잠시뿐이었어요. 김태환 팀장님이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곧바로 사장실로 향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라서
아, 그래요. 그럼 이만 가보겠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돌아서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팀장님이 뭔가 보고를 드린 모양이었어요. 여기 무슨 일인가?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를 보시는 시선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정수진 씨,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마 자신 때문에 제가 곤란해지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나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등이 굽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어요. 직원들은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에도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앞으로 출입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도 참, 왜 저런 일에 엮였을까?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혔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계속 느껴졌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미영 언니와 마주쳤어요. 언니는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언니의 조언도 팀장님과 비슷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깨가 무겁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카스테라와 똑같은 걸 사려고요. 가격표를 보니 1,500원이었습니다. 30만 원과 1,500원. 금액의 차이는 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오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오늘 일찍 오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께는 오늘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주신 종이접기 배를 들여다봤어요. 정성스럽게 접어서 만든 작은 배였습니다. 누가 봐도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속초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동료들의 시선, 팀장님의 비아냥, 사장님의 차가운 반응.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계속 기억났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세상을 보지요. 아마 제가 본 세상과 동료들이 본 세상이 다른 모양이에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본 거겠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면 또 어떤 시선을 받을까요? 그리고 계약직 정리라는 무서운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일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카스테라는 이미 먹었지만 작은 종이배는 여전히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었어요. 가끔 일이 힘들 때마다 그 배를 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혹시 또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께 안부라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병원비가 더 필요하신 건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며칠 전 응급실에 왔던 70대 후반 남자 어르신 말이에요. 성함은 모르지만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간호사가 금세 기억해내더라고요. 아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나 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간호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새벽에 혼자 퇴원하셨어요. 네, 새벽에요? 네, 아침 6시쯤이었나. 갑자기 나타나셔서 퇴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퇴원하신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카드 결제도 취소하시고요. 네, 결제 취소요? 간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병원비 30만 원 말이에요.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시고 가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내셨다고요? 그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30만 원이 생긴 걸까요? 혹시 할아버지 연락처 아세요? 그런 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죠. 할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셨고 병원비도 직접 내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들까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30만 원을 구하셨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빌리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돈이 있으셨던 걸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제 얼굴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더 노골적인 것 같았어요. 수진아, 어디 갔다 와? 정미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 또 만났어? 아니요, 왜요? 정미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핸드폰 화면에는 어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일부러 쓰러지는 척하고 선행하고 싶은 사람 골라서 돈 뜯어내는 수법 있다더라. 정미 씨가 기사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 병원비 요구, 그리고 나중에 사라지는 패턴까지. 설마 수진이가 당한 게 이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패턴이 똑같잖아. 특히 병원비 30만 원 부분은 완전히 일치해. 진짜 요즘 세상 무서워. 착한 마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직원들의 말이 하나둘씩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미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넌 어떻게 생각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와, 확실히 당한 거야.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 그때 김태환 팀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수진 씨 성격에 안 당할 리가 없지. 팀장님의 말에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사장실에 들어가니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하셨습니다. 수진 씨 앉아요. 네, 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고 있죠? 사장님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어요. 아마 제 일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이름 걸고 이상한 사람들 상대하지 말아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요즘 기사 하나 잘못 나면 거래처 다 떨어져요. 인터넷 시대라 소문 퍼지는 것도 순식간이고. 네, 알겠습니다. 착한 것도 적당해야지. 회사 직원으로서 이미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사장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제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정기회의가 있었어요. 월간 실적 보고 회의였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차례에서 팀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수진 씨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요즘 개인적인 문제로 좀 산만한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제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본인 사정도 빠듯하다면서 남 도와줄 여유가 대체 어디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팀장님의 말에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팀장님이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계신 거였어요. 앞으로는 업무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옆자리 미영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팀장님도 좀 심하긴 하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비참해졌어요. 이제 저는 동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저녁 먹을 것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밖에 없었어요. 결국 컵라면 하나만 사서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카드 명세서가 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그날 병원비 30만 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맞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결제를 취소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제 카드였구나. 그럼 제 돈은 돌아온 건가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아직 취소 내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취소는 며칠 후에 반영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돈이 돌아오는 건 좋은 일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 사장님의 차가운 경고, 팀장님의 공개적 모욕.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일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날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만약 그날 밤 할아버지를 모른 척 지나쳤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30만 원도 잃지 않았을 테고 회사에서 이런 모욕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아프셨어요.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핸드폰 알람 소리가 났어요. 카드 사용 알림이었습니다. 혹시 취소 내역이 들어온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알림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병원비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결제 내역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에요. 대구 시내 한정식집 마이너스 15만 원.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대구에 간 적도 없고 한정식집에서 15만 원씩 쓸 돈도 없었거든요.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어요. 상담원은 카드 번호와 사용 시간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고객님, 오늘 오후 7시경에 대구에서 사용된 내역이 맞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대구에 가지 않았어요. 혹시 카드를 분실하신 건 아닌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카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뒤져봤지만 카드가 없었어요. 언제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분실 신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겠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에 카드 분실까지.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제 카드로 결제를 취소할 때 카드를 그대로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디선가 떨어뜨린 걸 누군가 주워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할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모두 연기였다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도요.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세상을 보지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선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바보짓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제가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이에요. 동료들의 시선도 바뀌었고 상사들도 저를 못마땅해 하고 계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중 문득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하시고 밤에는 택시를 몰아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죠. 당시 어머니는 당뇨가 심해져서 일을 못하셨고 동생 민수는 아직 중학생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피곤해 하셨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주무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 수진이 대학만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아버지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아버지가 탄 택시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아버지는 그 안에 갇혀 계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희는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셨죠. 그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격자분들께 들은 이야기였어요. 비 오는 도로 위 피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 옆을 수십 대의 차가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바빴을 거예요.
비도 오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급한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는 괜히 개입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명의 행인이 달려왔다고 했어요. 새벽 시간에 조깅을 하던 4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119에 신고를 하시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아버지의 출혈을 막아주셨다고 해요. 그분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셨다고 했어요.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께 계속 말을 걸어드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제게는 천사 같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이 조문을 와주셨을 때 어린 저는 끝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내지 않게 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분께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을게요. 어린 목소리로 한 약속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그분처럼 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마음 잃지 말거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 약속만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비록 큰일은 못해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들이었죠. 때로는 요즘 세상에 왜 그러냐는 소리도 들었어요. 친구들은 너무 순진하다고 했고 어머니도 조심해라고 걱정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 약속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게 며칠 전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비 오는 밤 길에 쓰러져 계신 모습이 딱 그때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셨고 작업복을 입고 계신 것도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만 원이 아까워서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카드를 내밀었던 것도 그 약속 때문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았거든요. 가난해도 바보라 불려도 그날처럼 행동했을 거야.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호구라고 비웃어도 사장님이 저를 질책하셔도 제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처럼 착한 마음 잃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창밖으로 속초 항구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그 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길을 달리고 있을 테고 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멈춰 서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 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다시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김태환 팀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은근한 비아냥을 던지셨습니다. 어제도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물류업계에 사기 사건이 많다더니 우리 회사 직원도 한 번 당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30분경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오후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게 뭐지? 창가에 앉은 정미 씨가 밖을 내다보며 의아해했어요. 차가 되게 크네. 트럭인가?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창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도 따라서 창문 쪽으로 가봤습니다. 회사 앞 도로에 대형 검은 화물 트럭이 멈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세단도 함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걸 보니 관리를 잘 받은 것 같았어요. 야, 저 트럭 옆 로고 봐봐. 미영 언니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거 전국 1위 물류그룹 한성물류 아니야?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성물류라면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우리 같은 중소 물류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였습니다. 진짜네. 로고가 똑같아. 한성물류가 여기 왜 왔지?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러 온 거 아니야? 직원들이 추측하며 떠들었어요. 그런데 곧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단의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수행 직원들이 내렸어요. 모두 비슷한 복장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대기업 임원진의 수행원들 같았어요. 그 다음에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그 할아버지였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잘 맞는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셨어요. 무엇보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비틀거리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지? 한성물류 사람인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임원급인 것 같아.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제가 도운 그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이 허둥지둥 뛰어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침착하신 분인데 오늘은 완전히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한성물류 쪽에서 오신 건가요? 사장님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한성물류 같은 대기업에서 오셨다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우리 회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사장님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수진 씨, 여기 있소? 그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왜 한성물류에서 온 사람이 저를 찾는 걸까요? 김태환 팀장님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계셨고 정미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은 할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시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수행 직원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 오시더니 먼저 허리를 깊숙이 숙이셨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물류 임원이 저희 회사 계약직 직원에게 인사를 하신 거였어요. 그날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고맙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같았지만 말하시는 톤이 달랐어요. 더 품격 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기석, 한성물류 회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한성물류 회장이라고요? 그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바로 제가 도운 그 할아버지였다는 말인가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김태환 팀장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머그컵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황급히 머리를 숙이시면서 깨진 컵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한기석 회장님은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미셨어요. 병원비 30만 원, 그리고 내 마음의 이자요. 봉투가 꽤 두툼해 보였어요.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찾아왔소. 회장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날 밤 내가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말이오. 수십 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피해갔고, 어떤 이는 119에 신고만 하고 그냥 가더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날 밤 정말 여러 사람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수진 양은 달랐소. 자신의 마지막 돈을 기꺼이 내주었지. 병원에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보호자 역할도 해주고, 제가 그날 거짓으로 보호자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소. 아직 세상에 진짜 사람이 있구나. 회장님의 말씀에 사무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수진 씨가 그런 일을?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이 양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회장님의 대답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이었고, 미영 언니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김태환 팀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호구라고 비웃으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정수진 양, 나와 함께 점심 한 끼 하지 않겠소? 회장님이 정중하게 제안하셨어요.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구 취급받던 제가 갑자기 한성물류 회장님의 초대를 받게 되다니. 네, 좋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나서는데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한성물류 회장이었네. 수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구나. 우리가 완전 오해했어. 팀장님 얼굴 봤어? 완전 하얘지더라. 회사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창가에 모든 직원이 몰려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김태환 팀장님은 창가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동안 한 말들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검은 세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 받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증명되었다는 거였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받은 거죠.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아마 지금쯤 사무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단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겠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한기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번호를 저장해 드렸거든요. 바다 보이는 식당에서 밥 한 끼 합시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소.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성물류 회장님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오후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일 이후로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수진 씨,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30층 높이의 최고급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탁 트인 바다 전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하얀 해변이 한눈에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줬어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한기석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안한 회색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정수진 양. 회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어제처럼 격식을 차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그날 밤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장 체험을 해요. 직원들 고생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지. 그날도 택배 기사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거였어요. 수행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장 체험 중에는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당부해뒀거든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몇 달 전에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박지훈 씨였습니다. 몇 번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봤던 분이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회장님이 지훈 씨를 아시나요?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라고요? 지훈 씨가 회장님께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 설마. 내 손자 한지훈이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조금 바꾸고 현장 경험을 시켰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지훈이 아니라 한지훈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나던 그 사람이 한성물류 회장의 손자였다는 말인가요? 수진 씨. 지훈 씨가 제 앞에 앉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제 신분을 숨겨서 죄송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한 건 회장 손자를 모르는 저만 보고 웃어준 정수진 씨 그대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 씨와 만날 때는 정말 편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손자였다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수진 씨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훈 씨가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 제가 알고 있던 정수진 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사에 안 나타났구나. 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이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더군. 상황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운 할아버지가 한성물류 회장이시고 제가 소개팅으로 만났던 분이 그분의 손자였다는 거군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진 양.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단순한 감사 인사 때문만은 아니오. 네. 우리 재단의 물류복지 프로젝트 팀장 자리가 비어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류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그대만큼 잘할 사람을 못 찾겠더군. 회장님의 제안에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그날 30만 원을 내밀 수 있었던 사람이면 이미 자격은 충분하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언젠가 그대를 손자 곁에 둔 가족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소. 그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훈 씨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훈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해해요. 처지 바꿔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어서 솔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솔직하게.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제안은 어떻게 하죠? 정말 고민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회사도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어도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회장님이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소. 그대가 한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요. 회장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구 취급받으며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를 받게 되다니 감당할 수 있을 거요. 내가 보장하오. 회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가 났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지훈 씨가 저를 배웅해 줬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요. 만약 그날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됐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운명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날 밤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겠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착한 마음 잃지 말거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더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본 그 바다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바다는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설레면서도 두렵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30만 원을 내밀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몇 달 전에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박지훈 씨였습니다. 몇 번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봤던 분이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회장님이 지훈 씨를 아시나요?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라고요? 지훈 씨가 회장님께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 설마 내 손자 한지훈이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조금 바꾸고 현장 경험을 시켰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지훈이 아니라 한지훈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나던 그 사람이 한성물류 회장의 손자였다는 말인가요? 수진 씨, 지훈 씨가 제 앞에 앉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제 신분을 숨겨서 죄송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한 건 회장 손자를 모르는 저만 보고 웃어준 정수진 씨 그대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 씨와 만날 때는 정말 편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손자였다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수진 씨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훈 씨가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 제가 알고 있던 정수진 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사에 안 나타났구나. 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이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더군. 상황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운 할아버지가 한성물류 회장이시고 제가 소개팅으로 만났던 분이 그분의 손자였다는 거군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진 양.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단순한 감사 인사 때문만은 아니오. 네. 우리 재단의 물류복지 프로젝트 팀장 자리가 비어 있소. 재단이라고요? 한성물류에서 재단도 운영하시나 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류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외진 지역이나 소외계층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대만큼 잘할 사람을 못 찾겠더군. 회장님의 제안에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회장님,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30만 원을 내밀 수 있었던 사람이면 이미 자격은 충분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회장님이 지훈 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대를 손자 곁에 둔 가족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소. 그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훈 씨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뭐가 갑작스러워. 너 그 양 좋아한다고 몇 달째 떠들어대더니. 회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지훈 씨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지훈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해해요. 처지 바꿔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어서 솔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솔직하게.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제안은 어떻게 하죠? 정말 고민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회사도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어도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회장님이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소. 그대가 한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요. 회장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구 취급받으며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를 받게 되다니 감당할 수 있을 거요. 내가 보장하오. 회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가 났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지훈 씨가 저를 배웅해 줬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요. 만약 그날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됐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운명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날 밤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겠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착한 마음 잃지 말거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더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본 그 바다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바다는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설레면서도 두렵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30만 원을 내밀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동해로지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일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아보시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한성물류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한성복지재단으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는데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정직원 전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으로 정직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제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줬습니다. 김태환 팀장님은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 조용히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앞으로 잘 되길 바라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일들이 모두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성복지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저에게도 전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한성복지재단 물류팀장 정수진이라고 적힌 명함을 손끝으로 매만지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팀장이 된 거구나.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설계하게 될 프로젝트는 도서 산간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생필품 배송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외진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생필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트까지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더욱 힘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예전 제 상황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30만 원을 걱정하며 살았던 그때처럼 누군가에게는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질문했더니 부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팀장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현장을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봤으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익숙한 검은 트럭과 세단이 앞에 멈춰 있더라고요. 지훈 씨가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말했어요. 첫 출근 어땠어요, 팀장님? 팀장님이라니 아직 어색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요. 첫 출근 기념으로. 지훈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요즘 서로 솔직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더 편안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네, 뒷자리에 계세요. 뒷문이 열리면서 한기석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오늘도 온화한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첫 출근 축하드려요, 수진 양. 고마워요, 회장님. 어떤가요? 재단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일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장님은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지훈 씨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줬습니다. 수진 씨만의 방식으로 해주세요.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신 분의 생각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회장님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재단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계획안을 작성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를 도운 일 말이에요.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 항구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그 길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골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웃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이에서 나온 진심이었어요. 퇴근길에 지훈 씨가 데리러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보람찼어요. 이런 기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도 걱정하셨거든요. 왜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지훈 씨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요. 오늘 첫 출근 소식 전해드려야 해서요. 그럼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 앞에서 내리면서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첫 출근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어요. 다행이네. 우리 딸이 좋은 일 하게 되어서 기뻐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명함을 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속초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기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떠올랐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고 조건보다 값진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부산의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빛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